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산서원 유교 아카데미 9차 강의 2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송사 기우만 선생의 생애, 사상, 학문 활동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우만 선생의 생애와 학문 활동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송사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리 중심의 노사 선생의 성리설 계승의 면모, 그리고 이 노사 선생의 직전지자 가운데 최대 문인을 배출한 송사 선생의 이런 노사학 확산의 면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송사 선생님의 생애를 살펴봤죠. 이제 생애 속에서 이 송사 선생님이 견지했던 모습은 특출나게 동문들 가운데에서 노사 선생의 사상, 학설들을 천명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노사 선생이 체계화한 노사학의 정수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 확산하는데 중심을 두었던 게 송사 선생의 생애의 학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송사 선생은 기정진 선생 생전은 물론이고 기정진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특히 할 만한 학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송사 선생의 문집을 보면 당대의 어떤 학자들보다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송사 선생의 이 방대한 저술 가운데 성리학과 관련된 별도의 저술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뭐냐? 이 노사 선생의 가학을 순수하게 계승하려고 하는 면모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노사집을 세 번째 간행할 때,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 연재학 파문인 특히 간제전우 선생이 비판서를 막 썼을 때 그거에 대한 반비판서를 찬술하라고 하는 후배 문인들, 제자 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구체적인 저술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리학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지만 노사학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노사 선생 사후에 노사학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리학적 견해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서 살펴봤지만 송사 선생은 5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인 배출에 착수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교육을 하는데 분명하게 그 강악한 교육한 내용의 성리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송사 선생은 성리설과 관련해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리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송사 선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송사 선생 본인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자 문인들의 저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송사 선생의 그 성리학적인 입장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송사 선생의 문인 제자 중에서 양해갑이란 분이 송사 선생의 행장을 저술했는데 그 행장의 내용에도 송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입장이 아주 요령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문인들이 질문했던 성리설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장에서도 송사 선생의 성리학적인 입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리설에 대한 별도의 저작을 찬술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다른 저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송사 선생의 성리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송사 선생은 늘 성리설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성명과 이기는 비록 전문적으로 시비를 다투지 않더라도 강론과 연구를 늦출 수 없다 라고 해서 체계적인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심성과 이기의 이동은 후학들이 쉽게 논의할 바가 아니니 사서와 이정연서, 주저대전, 주자어류 등을 익숙하게 읽은 뒤라야 이설에 거의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성리설과 관련된 체계적인 학습,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성리학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 없이 뭐 성은 뭐고 리는 뭐고 주리가 뭐고 주기가 뭐고 이렇게 언설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인들에게 성명과 이기를 전문하는 유자들도 말하면 언뜻 어긋날 수 있다. 그러니 처음 배우는 선비들이 절대로 가볍게 성명이나 이기에 대해서 의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앞선 선배 학자들이 말한 부분, 중용의 천명지위성, 태극도설의 태극동의생량, 정의생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헤아려 보고 노사선생이 저술한 나병사의, 외필 같은 것들을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성명에 대해서 이기에 대해서 바로 성리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정주로부터 비롯되어진 정통 성리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화된 노사선생의 성리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이런 것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성리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이기심성론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명을 통해서 노사선생의 학문과 사상은 바로 주자학의 정통을 근거로 해서 제시된 것이다. 바로 노사선생의 학설이 정통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송사선생이 어떻게 성리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정리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이 옳은 것 같지만 나에게 정밀하고 절실한 견해가 없는데도 일원, 근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매우 옳지 않으니까 바야흐로 생각을 쌓고 몇 년간 공부해서 소견에 분명해진 다음에야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신중하게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 다음에 자기 논의, 자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있더라도 바로 자기 견해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바로 송사 선생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들은 바로 송사 선생이 학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설, 학설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에서 성리학적인 견해를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문인 제자들에게 그러한 태도들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입장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사 선생의 성리설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송사 선생은 문인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 리, 심, 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노사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가학, 바로 노사학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그것의 표준이 바로 정자와 주자, 바로 정주학에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다라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송사 선생의 행장을 기술했던 양해갑 선생의 행장에 따르면 기우만 선생은 기정진 선생의 학문의 요체를 순수하게 계승한 그러한 면모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양해갑 선생이 송사 선생님의 행장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태극에는 사지연의 묘가 있고 음양은 스스로 동정하는 이치가 없다. 사단과 칠정은 각각 리발과 기발이 직수하고 횡출하는 것이며 중화의 체가 서고 용이 행해지면 일원으로 함께 돌아간다. 명덕은 천의 본심에서 얻은 것이고 편전은 곧 사람과 사물의 본연이다. 형질과 기질은 진실로 두 가지 질이 아니며 정상과 피각은 심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태극, 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현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시키고 있는, 기를 부리는, 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묘한 이치가 있고, 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는 기는 스스로 자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리의 주제하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노사 선생의 핵심적인 이기론적인 입장이죠. 그것이 그대로 송사 선생에게 이어진 거죠. 사단 칠정 논쟁에서 논의됐던 이기호발설이라든가 기발 이승 일도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노사 선생이 제시했던 이발과 기발이 직수하고 횡출하는 이런 것으로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심의 본심으로서의 명덕에 대해서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면모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송사 선생은 기본적으로 노사 선생이 제시한 성리설을 충실하게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유만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문인들은 바로 노사 선생의 뜻을 계승해서 기의 독자적인 운동 변화를 부정하고 태극으로서의 리가 기를 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리를 중심으로 한 이기론을 철저하게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성리학에서 여러 논쟁적 주제였던 사단, 칠정, 중화, 명덕 이러한 심성론 전반에 걸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노사 선생의 입장들을 수용해서 리를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노사 선생의 학설은 바로 유학계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분한 학설들을 일거에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선생의 학문을 송사 선생이 깊이 깨닫고 독실하게 믿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송사 선생이 계승한 노사 선생의 핵심적인 학문적 입장은 바로 이기론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라고 하는 도덕의 원리이고 모든 세계의 근원적인 실제인 리는 만 가지 사물의 본령이다. 흩어져 달라진 것의 실체도 다 리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다양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던 것이 현실화된 것 속에는 근원적인 실체로서의 리, 이런 것이 있다. 바로 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성, 편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움직이면 무조건 기고, 움직이지 않는 건 리고, 채는 리고, 용은 기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이고 단속적인 이러한 기존의 이기론과 달리 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현상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계승한 것이 송사 선생의 성리학적인 입장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런 원리적 측면에서의 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현실과 벗어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그런 것에 대한 비판, 그러한 논의가 공허한 대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리의 현실적인 실제성을 강조한 논의가 바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노사 선생이 이기론을 강조하고 심지어 유리론이라고까지 평가되어진 리 중심의 이기론에서 핵심적인 논리적 기제는 이기불상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현상 세계는 이와 기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리라고 하는 것은 기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에 대한 철저한 주제는 기와 리가 같이 있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리의 현재성,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노사 선생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송사 선생은 그 핵심을 파악해서
바로 이기불상리에 주목해서 이기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천지만물은 음양오행의 리가 아님이 없다. 하지만 리라는 글자는 형상이 매우 음미하여 끝내 체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리? 그래. 리는 형체 없어. 그래서 형체가 있는 곳을 따라서 형체가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기를 통해서 리를 봐야 한다. 리라고 하는 것을 음미하지만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도기의 분리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도와 기는 반드시 형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에서 또한 도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도가 또한 기고 기가 또한 도다. 바로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노사 선생이 이기일체를 강조했던 것을 계승해서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형이상, 형이하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게 되면 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송사 선생의 노사 선생의 계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의문이 들 수 있죠. 문인들은 바로 이존부대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송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홀로 있는 것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가 홀로 이루는 것도 없다. 리는 형이상의 존재이고 그리고 무형무의한 거다. 하지만 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는 기를 부리고 기는 리가 부리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가 함께 이루는 것이고 이와 기의 관계는 기에 대한 리의 철저한 주제가 관철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는 상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여서 리존부대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송사 선생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은 기지만 기의 운동 변화는 철저하게 리의 주제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존부대라고 하는 것은 기에 대한 리의 철저한 주제를 근거로 해서 이와 기를 가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리가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존부대가 바로 상대 없이 리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바로 철저하게 이 노사 선생이 제시한 성리설을 계승하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한 것이 송사 선생의 이기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송사 선생이 노사 선생이 제시한 이 중심의 이기론을 계승했을까라는 것들이죠. 단순히 자신의 할아버지이고 또 자신의 학문의 원천인 노사 선생이니까, 노사 선생이 제시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아닌 거죠. 바로 가학 계승의 차원 때문에 노사 선생의 성리설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 길을 통해서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근원성, 우리가 실현해야 될 선의 원리의 근거, 이런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바로 리의 실현을 의도했기 때문에 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 가지 선의 근본이고 모든 도덕적 가치의 원천이 리인데 그 리를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도덕적 이상세계 구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송사 선생은 리를 높이고, 그리고 이러한 리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바로 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작동하는 주체가 리의 명령을 듣게 되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드러난 만 가지 변화는 아주 순조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동 변화예요.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다 보면 그것은 뭐예요?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죠. 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운동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불급이라고 하는 선이 아닌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에 의해서 그것이 주재되어지면 그러한 기회운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리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만 가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리에 따른 것이니까 순조롭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결국 뭐예요? 유교적 가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기음한 송사 선생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선의 근본이고 유교적 가치의 근거가 리이기 때문에 리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송사 선생은 바로 노사 선생의 리 중심의 이기론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사 선생이 제시한 리 중심의 이기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기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 인간을 해명해야 되니까 심성론에도 그렇게 투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본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 가운데 있는 리이고, 그 기는 성이 깃드는 바탕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본성, 도덕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가 분리부잡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본성과 우리의 육체를 이루는 기, 이런 것도 분리부잡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학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송사 선생은 리를 강조했던 이기론적인 입장을 본성과 관련된 논의에도 그대로 투영해서 본연지성을 강조하는,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도덕적 본성이죠. 그런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만 기질의 영향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 우리의 본성들을 길러나가는 이러한 논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질에 의해서 우리의 도덕적 본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것에 실질적인 우리의 행위의 주체인 심에 대해서도 바로 주제자로서의, 일신의 주제자로서의 심의 위치를 규정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심에 대한 논의들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론, 심성론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칠정 논쟁을 비롯해서 조선 성리학의 핵심적인 논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들을 단편적이지만 제시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도덕적 본성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이 행위 주체인 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국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로 도덕적인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명 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어지러운 쇠퇴와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 대해서 송사 선생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가 어긋나는 경우는 기수의 변이다.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기는 것은 네가 주가 되어 스스로 이기거나 어기거나 넘을 수 없으니 하루 이틀을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진행하면 반드시 올바른 세상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의의 구분, 사정,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의 분별, 이런 것들을 단칼에 두 동강을 내는 것 같이 해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세우면 온갖 일, 온갖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지러운 당시의 세태를 극복하고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선과 악,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올바른 것이 잘못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송사 선생이 제시했던 성리설은 기본적으로 노사 선생의 학설들을 계승한 면모가 뚜렷하지만 동시에 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서 당시 어지러웠던 세태들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이끌고자 한 것들이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의병활동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 30년에 가까이 송사 선생이 했던 학문활동은 강학활동이었습니다. 제자교육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노사 선생을 배행하면서 노사학파를 주도해 나갈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관계망, 인적관계망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분이 바로 송사 선생이었습니다. 노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근 70년 이상 호남을 대표하는, 특히 40대 이후에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졌던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였고 학문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것뿐만 아니라 강학활동을 통해서 6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을 키워냈죠. 그 제자들을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노사 선생 주변에 600명에 달하는 인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분이 바로 송사 선생이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 선생은 노사 선생이 이루어놓은 인적 관계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일구어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산, 인적 자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인교육에 나서서 아주 많은 문인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송사 선생의 문인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1948년에 담대원에서 간행한 사상문인록입니다. 사상문인록의 상권은 노사 선생의 문인록이고 학원이 송사 선생 문인록입니다. 여기에서 송사 선생의 문인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960년에 간행된 노사 선생 연원록의 네 번째 권에 기송사 우만 문인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송사 선생의 문인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송사 선생의 직전 제자는 총 1567명입니다. 사상문인록에는 755명이 등재되어 있고 연원록에는 1238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등재되어 있는 문인이 426명이고 각각의 자료에만 등재된 문인이 329명, 81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문인, 한쪽에만 실린 문인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기우만 선생의 문인, 송사 선생의 문인으로 확인되는 분이 1567명입니다. 요거는 이 두 자료만 살펴본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 두 자료에 실리지 않은 또 송사 선생의 문인들이 다수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송사 선생의 문화에서 배출된 직전 제자들은 근 2000명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강의 자료 17쪽, 18쪽에 보시면 바로 송사 선생의 직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제자들 바로 1567명의 지역별 분포들을 보면은 전라북도 지역이 한 17%, 광주 지역이 한 13%, 그리고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은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 배출된 문인이 한 1066명, 그리고 전북 지역이 269명, 광주 지역이 213명, 그래서 근 90% 가까이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문인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영남 지역, 바로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한 20명 가까운 문인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인들 이 또 배출한 문인이 전반적으로 2500명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바로 전라남북도 광주를 지역적 배경으로 활동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강학활동을 전개했던 장성의 삼산제, 광주의 한천정사 이런 것이 소재한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이다 보니까 문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지역 출신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년에 은거한 것이 남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지역에도 적지 않은 문인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사학파 전체 문인이 직전제자를 제외하고 제전제자, 삼전제자, 사전제자를 합치면 7,464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송사선생 문화에서 배출된 문인들이 제전제자가 1,567명, 삼전제자가 2,482명, 사전제자가 16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노사학파 문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바로 송사선생 문화에서 배출된 문인이다 라고 본다면 바로 이 송사선생이 노사학파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송사선생이 노사선생을 이은 적전문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전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앞에 보이시는 제가 좀 짙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송사선생은 자신의 문화에 들어선 제자 문인들이 다른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사집 권 22의 서강습계 후라는 글에 송사선생이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내가 선자, 바로 노사선생이 스라에서 모실 때 문화에서 강습하고 서면으로 끊임없이 담론하기로는 김석구와 삼정, 바로 정시림, 정재규, 정의림이 가장 부지런했다. 이들은 선자가 돌아가시자 행장을 꾸려 물러나 뜻있는 후학들과 더불어 각자의 고을에서 강습을 하였다. 김석구가 이미 고인이 되었을 때 삼정의 문도들이 가장 성대하였는데 그 가운데 학문이 깊은 빼어난 인재가 많았다. 또 그 스승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서로 왕래하며 가르침을 청하여 이경계 저경계 할 것 없이 울타리를 없애는 대가의 기상이 있었다. 바로 문화에서 문인은 노사학파 제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넘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이런 것은 송사선생의 문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양한 문화를 출입하는 이러한 면모들이 바로 송사선생의 문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고 이거는 노사학파 전체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사선생의 문화에서 배출된 직전 제자들은 바로 송사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송사집 간행을 비롯해서 송사선생에 대한 현양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현양사업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사학 계승과 다양한 학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직전 제자 가운데 송사선생의 직전 제자 가운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3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문집을 남겼습니다. 굉장한 거죠. 136명 정도가 1500명 정도에서 136명, 근 10%에 육박하는 문인들이 문집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송사선생 문인들의 학문활동이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집은 본인이 만들지 않죠. 제자들이나 후손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36명의 문집이 사후에 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직전 제자들의 강화활동, 문인 배출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2,500명이 넘는 제전제자, 그러니까 기우만 선생의 제전제자들이 배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어지는 것은 세 번째 것입니다. 송사선생이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송사선생의 문인들, 제자들도 의병활동, 항인활동 이런 것을 주도해 나가면서 실천지향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500명에 해당하는 에 이르는 제전제자들은 바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근대화 과정 이런 것 속에서 호남 지역의 유교 전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 바로 송사선생을 연원으로 하는 노사학파의 제전, 삼전, 사전 제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면면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송사 선생의 이런 학문의 영향은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주차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